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세법학 2차 답안지 있죠. 답안지를 첨삭을 하면서 느꼈던 바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세법학을 이제 세법학 2차 논술 시험 치잖아요. 치다 보면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세법학을 공부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법학 논술은 쓰고는 있지만, 제가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지, 혹은 세법학을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한다든지, 암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논술 시험을 친다든지, 눈에 보여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우리 세법학 양이 많잖아요. 세법 양이 많은데 그것을 이제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왜 하느냐,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라는 게 먼저 정립이 돼야지만 좀 방향성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답안지를 딱 보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 이분은 지금 세법학을 왜 공부를 하는지 전혀 지금 감 못 잡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법학은요,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실생활에서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는 것, 세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을 해가지고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면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납세자 입장에는 이런 거겠죠. 나한테 과세처분이 떨어졌어요. 과세처분이 떨어졌는데 부당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가지고 이걸 좀 벗어나고 싶어. 나한테 부가처분을 하지 말라고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과세관청, 그 권한이 있는 과세관청한테 가서 나의 억울함을 피력을 해야 되겠죠. 호소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호소를 해가지고 나는 부가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근거예요. 근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 부가처분을 하는 거, 부가처분은 지금 옳지 못하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워야 할 근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세법이에요. 세법, 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요런 법령들을 가지고 여기에 이런 근거가 있다 보니까 그 근거를 바탕으로 본이 나한테 한 이 부가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세법학도요 똑같습니다. 세법학도요 결국에는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그 사례에서 분명히 과세관청이랑 납세자 사이에 분명히 쟁점 사항이 있거든요. 싸우는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세관청은 어떻게든 부과를 하려고 그러고, 납세자는 어떻게든 그 부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납세자 입장에서 지금 과세관청이 이런 처분을 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나아가서 과세관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의 작업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법이 중요하겠죠. 왜? 그 근거가 탄탄해야지만 그 근거를 바탕으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 쓰시는 글을 가끔씩 보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묻고 싶어요. 이런 답안지를 저한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케이스 문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논하시오라는 문제를 이제 보통 저는 많이 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당신이 이 케이스에 있어가지고 어떤 주장을 할 것이냐, 그 주장에 대해서 피력을 해봐라, 요 이야기인데, 이거 가지고 저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 세법학을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법령 암기는 어느 정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물음에서 실질과세에 대해서 써라, 일단 증여의제에 대해서 써라, 그 요건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암기가 되면 그 부분은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 혹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는데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법령 내용과 케이스 내용을 접목시켜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쓰라고 하니까 써. 그리고 주장, 과세처분이 옳냐 그르냐를 뭐 내가 밝히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써요. 근데 중간 다리가 없는 거야. 중간 다리에 그냥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 쭉 씁니다. 쓰고 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뭐 과세처분이 옳다 이렇게 쓴다 말이에요. 아니면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요건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을 쓴단 말이에요. 그 요건을 가지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케이스에서 이런 사항들 때문에 뭐 케이스에서 주어진 게 뭐 1번 근거 그 사람은 뭐 당초에 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그냥 상법상 어쩔 수 없이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뭐 대출이 많아가지고 뭐 본인 명의 쓸 수 없었다. 그러한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례에서 분명히 주어진 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힌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지면에 쓰면서, 답안지에 쓰면서, 요런 1번 근거, 2번 근거, 3번 사항들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통한 과세처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다리 없이 그냥 그 요건과 결론을 내주면은 상대는 전혀 그 설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나를 설득시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은 나 옆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뭐 세금을 잘 모르는, 물론 아예 모르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 주장을, 세금적 주장을 관철시키는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법이 중요하구나. 왜? 우리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겠지.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사례에 있어가지고 요 요건하고 사례의 어떤 힌트와 그 법률상 요건을 계속 접목시키는 연습을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쓰고 여러분들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같은 강사를 통해 가지고 혹은 제3자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만 그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피드백을 해보실 때 과연 내가 이 지문, 이 답안지를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설득이 되느냐, 그거를 포인트로 답을 계속 써보는 노력을 해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그 답안지가 풍부해지고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 있어갖고 논술을 할 때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조금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 동영상을 찍게 됐고,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좀 많아요. 특히 이제 첨삭을 함에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포기하지 않은 자가 승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늘도 잘 버티길 바랍니다. 화이팅!